강태준 회장은 낡은 식당의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장대비를 무심하게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20년 전 그날처럼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서울 중심계 우뚝 솟은 KTG 그룹 본사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후미진 골목 어귀의 허름한 식당. 그는 늘 그렇듯 최고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장소는 오히려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공허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매년 이맘때면 그는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홀로 이렇게 낯선 곳을 찾았다. 20년 전 그의 외동딸 강서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 이후로 반복되는 의식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가는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지만 태주는 숟가락조차 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희미하게 김이 서린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흐르며 마치 그의 눈물처럼 보였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서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날의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화창했던 봄날, 서아의 5번째 생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찾지 못했다. 수많은 정보원과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을 뒤졌지만 서아는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사라진 뒤였다. 손님,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태준의 귓가에 닿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봤다. 단정한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 그녀의 이름표에는 이지혜라고 적혀 있었다. 지혜는 흔한 식당 종업원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깊은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 태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혜는 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테이블을 정리하려 했다. 그때였다. 그녀가 무심코 걷어 올린 소매 아래 하얗고 가는 손목 위로 선명하게 드러난 붉은 반점이 태준의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익숙한 형태였다. 하트 모양의 붉은 반점. 작고 미세했지만 태준은 단숨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건 서아의 왼쪽 손목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던 것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강 회장 일가의 고유한 표식과도 같은 반점이었다. 태준의 손이 본능적으로 테이블 위로 뻗어 지혜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지혜는 놀라서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다. 저 손님 지혜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 반점은. 태준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렸다.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희망의 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숨이 막히는 듯 달했다. 지혜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봤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 아니었다. 종종 술 취한 손님들이 이상한 말을 건네는 일이 있었기에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이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던 반점이에요. 왜 그러시죠? 내 딸에게도 똑같은 반점이 있었소.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이미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혜는 그의 눈에서 비극적인 슬픔과 간절함을 읽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오랜 세월을 구하로 살아오면서 세상의 모든 친절과 관심에는 늘 대가가 따랐음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누군지도 모르고요.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희망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였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상처받았다. 버림받았다는 사실조차도 희미하게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녀를 냉철하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태주는 그녀의 단호한 말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서아의 모습과 지혜의 모습이 교차하며 혼란스러웠다. 서아의 해맑은 웃음, 작은 손목에 하트 모양 반점, 그리고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분홍색 원피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그의 기억 속을 헤집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이지혜라고 했소. 태주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지혜에게 내밀었다. KTG 그룹 회장 강태준. 명함의 직책은 지혜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부유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저기, 손님,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요. 지혜는 명함을 받지 않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런 식의 불필요한 관심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매일매일의 생존이 더 중요했다.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공부를 해야 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태주는 지혜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고 일어섰다. 꼭 연락해 주시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지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세상에 기적 같은 일은 없어. 태주는 식당 문을 나서자마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이지혜라는 여자의 모든 정보를 찾아내. 출생 기록부터 학창 시절, 현재 거주지, 모든 것을 알아내. 그리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극비로 진행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20년 만에 찾아온 희미한 빗줄기. 어쩌면 서아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다. 그날 밤 태주는 잠 못 이루고 서아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서아의 손목에는 하트 모양의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지혜의 손목을 떠올렸다. 형태, 위치, 심지어 색깔까지 너무나 흡사했다. 우연일까 아니면 잃어버린 딸이 돌아온 기적일까?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상념으로 복잡했다. 한편 지혜는 퇴근 후 좁고 허름한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주방에서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자꾸만 태준의 눈빛과 그가 내민 명함을 떠올렸다. KTG 그룹 회장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 그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간절한 눈빛을 보냈을까? 단순히 딸과 같은 반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은 동화 같지 않았다. 그녀는 늘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그녀가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태준의 눈빛에서 느껴진 부성애와 절박함은 그녀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녀에게 그 눈빛은 낯설고도 두려운 것이었다.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그 감정을 억눌렀다.
희망은 늘 더 큰 절망을 동반한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지혜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유일한 친구 김민지였다. 야, 이지혜 너 아직도 일하고 있어. 피곤하지도 않냐? 민지의 활기찬 목소리는 지혜의 복잡한 심경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이제 막 퇴근했어. 오늘은 좀 이상한 손님을 만났어. 지혜는 태준과의 일을 민지에게 간략하게 설명했다. 민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평소에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야, 재벌 회장님이 너한테 반했나 보네. 운명의 데스티니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돌아가신 딸이랑 내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손목에 있는 반점 때문이라더라. 지혜는 민지의 농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민지는 갑자기 진지해졌다. 반점 어떤 반점인데? 너 어릴 때부터 손목에 하트 모양 반점이 있었다고 했지. 그게 정말 흔한 건 아니잖아. 지혜는 민지의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 반점은 그녀에게 늘 상처이자 비밀이었다.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녀는 늘 긴팔 옷을 입어 가리곤 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 반점을 보고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녀는 자신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KTG 그룹의 거대한 회장실에서 초조하게 비서실장의 보고를 기다렸다. 비서실장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이지혜 씨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극비로 진행했습니다. 태주는 서류철을 거의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에는 지혜의 사진과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끔찍하게도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기록들이었다. 태주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아려왔다. 특히 그녀가 발견된 당시의 기록을 읽을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20년 전 서울 외곽의 한 빈민가에서 어린아이가 발견되었다는 기록. 발견 당시 아이의 나이는 약 5세로 추정. 성별은 여아. 특징사항에는 왼쪽 손목에 하트 모양 붉은 반점이 있음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이 대목에서 태준의 눈은 크게 뜨였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다. 5세 추정, 20년 전 하트 모양 반점. 모든 것이 서아의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서아의 실종 당시 경찰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몇 분 후, 2개의 서류철이 태준의 책상 위에 놓였다. 이지혜의 과거 기록과 강서아의 실종 기록. 태준은 두 서류철을 번갈아 보며 비교했다. 실종 날짜와 지혜가 발견된 날짜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지혜가 발견된 시점은 서아가 실종된 지 약 일주일 후였다. 장소도 달랐다. 서아는 번화가 한복판에서 사라졌고 지혜는 서울 외곽 빈민가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태주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지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비서실장, 이지혜 씨의 DNA 샘플을 확보할 수 있겠나? 어떤 방법으로든.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DNA 검사뿐이었다. 비서실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그건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난 확인해야만 해.
태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20년 동안 기다려왔던 희망을 놓칠 수 없었다. 한편 KTG 그룹 부회장실에서는 김민준이 회장실에서 흘러나오는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태준의 조카이자 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였다. 민준은 언제나 태준의 총애를 받기 위해 노력했고 그 자리를 탐했다. 최근 태준이 외부 활동을 줄이고 어딘가에 몰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민준은 불안감을 느꼈다. 특히 그가 며칠 전 허름한 식당을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민준의 직감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민준은 자신의 비서에게 태준의 동선을 면밀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지혜라는 이름이 보고서에 등장했을 때 민준의 눈은 싸늘하게 빛났다. 한낱 식당 종업원에게 회장이 그토록 관심을 가질 리 없었다. 분명 뭔가 있었다. 민준은 태준이 서아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민준은 지혜의 신상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하트 모양 반점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민준은 어릴 적 서아의 손목에 똑같은 반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 반점은 강 회장 일가의 몇몇 혈육에게서 나타나는 유전적인 특징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만약 지혜가 정말 서아라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KTG 그룹의 차기 회장 자리는 꿈도 꿀 수 없게 될 터였다. 그는 어린 시절 서아를 끔찍이 아끼던 태준을 보며 질투심을 느꼈었다. 그리고 서아가 사라진 후 태준이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자 내심 안도했었다. 민준에게는 서아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다. 이제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이지혜라는 존재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민준은 싸늘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이미 악마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혜가 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아니, 지혜가 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그녀를 제거해야만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추악한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이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어제의 태준과의 만남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녀는 애써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있는 반점은 자꾸만 신경 쓰였다. 어릴 적부터 늘 감춰왔던 그 반점이 갑자기 그녀의 삶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식당으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젠틀한 외모에 깔끔한 정장 차림. 그는 자신을 KTG 그룹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지혜에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요청했다. 지혜는 불안했지만 혹시라도 그 태준이라는 회장과 관련된 일일까 싶어 잠시 밖으로 나갔다. 남자는 정중하게 지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녀의 성장 배경, 고아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특히 그녀의 가족 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지혜는 남자의 질문이 어딘가 섬뜩하다고 느꼈지만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여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위협적인 무언가를 감지했다. 혹시 손목에 특이한 반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남자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지혜의 손목을 흘긋 바라봤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손목을 감췄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태준 회장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태준의 간절함과는 전혀 다른 냉정하고 탐욕스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지혜는 싸늘하게 대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자는 지혜의 반응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남자는 돌아서서 식당을 나섰다. 지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위협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태준 회장, 그리고 오늘 식당으로 찾아온 수상한 남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배운 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손목에 있는 이 반점이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고요했던 삶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20년 전의 비극과 숨겨진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지혜의 신상 정보를 담은 서류철을 든 채 며칠 밤낮을 보냈다. 그의 방은 서아의 사진들, 실종 당시의 경찰 보고서, 그리고 지혜의 고아원 기록들로 어지럽혀졌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지혜의 DNA 샘플 확보를 지시했다. 비서실장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지혜가 일하는 식당 근처에서 그녀가 버린 일회용 컵을 수거하는데 성공했다. 태주는 그 컵을 직접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20년 만에 찾아온 신락 같은 희망을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태주는 봉투를 뜯는 자신의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느낄 수 있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6의 준규 99%.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세상이 온통 일렁였다.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이 녹아내리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아였다. 그의 딸 서아가 살아 돌아온 것이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그날의 악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화창한 봄날, 서아의 5번째 생일이었다. 태주는 바쁜 사업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아와 놀이동산에 가기로 약속했다. 서아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잔뜩 신이 나 있었다. 놀이동산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서아는 인파 속에서 태준의 손을 놓쳤다. 아빠, 아빠. 서아의 작은 목소리가 혼잡한 인파 속에 묻혔다. 태준은 미친 듯이 서아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KTG 그룹의 막대한 자본과 인맥을 총동원했지만 서아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으로 결론 내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아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태주는 매일 밤 서아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다. 서아의 엄마는 딸의 실종 충격으로 병을 얻어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다. 태주는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갔다. 그는 오직 복수심 하나로 버텼다. 딸을 앗아간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증오. 그는 더욱 차갑고 냉혹한 사업가가 되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서아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지혜라는 이름으로 그의 바로 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태주는 분노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의 딸이 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누가 이 비극을 계획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다. 이지혜가, 아니, 내 딸 서아가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 누가 그녀를 거기에 버렸는지, 그 모든 경위를 철저히 파헤쳐, 그리고 20년 전 서아의 실종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조사해. 단 한 조각의 퍼즐이라도 놓치지 마. 이건 내 딸의 삶에 대한 보상이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나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한편 김민주는 태준의 수상한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태준이 지혜의 DNA 샘플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비서를 통해 알아냈다. 민준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만약 그 결과가 친자 관계로 나온다면 그의 미래는 한순간에 무너질 터였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민주는 지혜를 몰래 미행하게 했다. 지혜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좁은 자취방에서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왠지 모를 굳건함이 있었다. 민주는 지혜의 자료를 훑어보며 생각했다. 저런 보잘것없는 계집애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본단 말인가.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깊은 불안감이 스쳤다. 민주는 자신의 오른팔인 박 실장을 불렀다. 박 실장은 민준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던 충직한 부하였다. 박 실장, 그 이지혜라는 여자 처리해야겠어.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다. 박 실장은 눈썹을 찌푸렸다. 처리라니요. 부회장님, 확실히 서아라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확실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회장님은 그동안 수많은 허탕을 쳤어. 이번에도 그냥 단순한 착각으로 만들면 돼.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야. 민주는 싸늘하게 말했다. 가능한 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사고로 위장하는 게 가장 좋겠군. 박 실장은 민준의 냉정함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이미 민준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위치였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이지혜는 최근 들어 자신을 쫓는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식당을 나설 때도, 밤늦게 귀가할 때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늘 적대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혜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퇴근해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골목은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 어두컴컴했다. 그때였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지혜는 직감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이미 늦었다.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팔을 붙잡았다. 지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은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남자의 머리를 가격했다. 남자가 잠시 비틀거리는 틈을 타 지혜는 온 힘을 다해 달아났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또 달렸다. 다행히 근처에 파출소가 있었고 그녀는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경찰관들은 지혜의 얘기를 듣고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혜에게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지혜는 자취방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노리는 것일까? 태준 회장과 관련된 일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그녀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말았다. 다음 날 태준은 지혜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누가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려 했나? 당장 그자를 찾아내.
태주는 보안팀에게 지혜의 24시간 경호를 지시했다. 그의 딸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제 지혜가 그의 딸이라는 확신을 넘어 그녀를 지켜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태주는 서아의 실종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20년 전 서아가 실종되던 날, 놀이동산 근처에 김민준의 어린 시절 보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보모는 당시 몸이 아파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그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보모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였다. 태주는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들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민준의 옆에는 늘 서아가 있었다. 어릴 적부터 민준은 태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서아를 질투했었다. 태준은 어린 민준의 눈빛에서 섬뜩한 그림자를 감지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애써 의심을 떨쳐내려 했지만 증거들은 자꾸만 민준을 가리켰다. 태준은 민준을 회장실로 불렀다. 민준은 평소처럼 예의 바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들어섰다. 부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준아, 20년 전 서아가 실종되던 날, 너는 어디에 있었지?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날이요, 저는 그때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놀이동산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기억이 정확한가? 내 보모는 그날 놀이동산 근처에 있었다고 하더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그 진술에 모순이 많아. 태주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민준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 했다. 보모요,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민준이 서아의 실종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확신. 그의 조카가 그의 딸을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진실. 태준의 심장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리라 다짐했다. 한편 이지혜는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인 민지는 지혜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민지는 지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지혜야, 너 혼자 끙끙 앓지 마. 나랑 같이 알아보자. 혹시 알아, 네가 진짜 재벌집 딸일지도. 민지는 농담 섞인 목소리로 지혜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지혜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래, 민지야, 나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 내 도움이 필요해. 지혜와 민지는 20년 전 신문 기사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 딸의 실종 사건은 당시 언론을 뜨겁게 다뤘던 사건이었다. 그들은 기사들을 읽고 또 읽으며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실종 사건 당시 KTG 그룹 내부에서 재산 상속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기사였다. 특히 김민준의 아버지, 즉 태준의 동생이 서아의 실종 직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내용도 있었다. 지혜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태준 회장의 관심, 수상한 남자의 위협, 그리고 20년 전의 비극적인 실종 사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식당 종업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야 하는, 그리고 어쩌면 거대한 권력에 맞서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그녀의 삶을 훔쳐간 자들에게 맞서기 위해 김민주는 KTG 그룹 부회장실의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다. 화려한 불빛 아래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이 이지혜의 DNA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친자 관계로 나왔다는 정보는 그의 불안감을 현실적인 공포로 바꾸어 놓았다.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그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민주는 자신의 비서 박 실장을 불렀다. 박 실장은 민준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지혜, 그 여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현재 회장님의 지시로 24시간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박 실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그는 지난번 지혜를 습격하려다 실패한 일 때문에 민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조심스러웠다. 민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접근이 쉽지 않다고? 그럼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지. 회장님이 서아를 찾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KTG 그룹 전체가 뒤집힐 거야.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의 눈빛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민주는 한 가지 묘수를 떠올렸다. 직접 접근하여 지혜를 흔드는 것. 그녀가 서아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고 회장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그는 지혜의 과거 기록을 다시 한번 훑어봤다. 고아원에서 자란 가난한 웨이트리스. 그녀에게 가장 취약한 점은 무엇일까? 바로 돈과 외로움이었다. 다음 날 민주는 KTG 그룹의 자선 행사에 지혜를 초대하는 편지를 보냈다. 겉으로는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속내는 달랐다. 지혜를 공개적인 장소로 끌어내 그녀의 약점을 이용할 기회를 엿보는 것이었다. 그는 지혜를 비참한 현실로 되돌려 보내고 태준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계획을 세웠다. 이지혜는 KTG 그룹에서 온 자선 행사 초대장을 보고 당황했다. 그녀는 태준 회장과의 만남 이후 그리고 괴한의 습격 이후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와 상의했다. 나한테 왜 이런 걸 보냈을까?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지혜는 불안한 표정으로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초대장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말했다. KTG 그룹의 자선 행사라면 아주 큰 행사일 텐데 이건 그냥 친목 도모를 위한 건 아닐 것 같아. 하지만 어쩌면 네가 진짜 회장님 딸이라는 걸 확인하려는 자리일 수도 있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지. 지혜는 망설였다. 그녀는 부유한 사람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두려웠다. 그곳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도 알아내야 했다. 지혜는 결심했다. 이 기회를 통해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로. 자선 행사 당일 지혜는 민지가 빌려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과 말쑥한 정장 차림의 신사들 사이에서 그녀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다가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지혜 양 와주셔서 고맙소. 건강은 좀 어떻소? 지난번 그 일 정말 미안하오. 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지혜는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때 김민준이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회장님, 이분이 소문으로 듣던 그 이지혜 씨인가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부회장 김민준입니다. 민준은 능글맞게 웃으며 지혜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혜는 그의 손을 잡는 것을 망설였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불쾌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태준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기에 그녀는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의 손은 차가웠고 짧은 악수였지만 그녀는 불쾌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이지혜 씨는 저희 회장님의 특별한 분이십니다. 민준은 특별한 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태준의 심기를 건드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태준은 민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민준은 지혜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이지혜 씨, 회장님께서 혹시 곤란하게 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고아원에서 자라 어려운 환경에서 힘드셨을 텐데 갑자기 이런 거물급 회장님이 나타나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군요. 그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지혜의 처지를 상기시키고 태준과의 간극을 벌리려는 의도였다. 지혜는 민준의 말을 듣고 불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회장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지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지혜의 반응에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러시군요. 하기야. 세상에는 회장님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회장님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민주는 태준의 아픈 곳을 긁으며 지혜를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갔다. 태준은 민준의 노골적인 도발에 분노했지만 애써 참고 지혜를 보호하려 했다. 민준아, 이지혜 양은 내 딸일 가능성이 높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 태준의 말에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DNA 검사라뇨. 회장님, 세상에는 조작된 결과도 많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일은 이미 모두 종결된 사건 아닙니까? 지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혼란스러웠다. DNA 검사, 그럼 정말 자신이 강태준 회장의 딸이라는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날 밤 민주는 태준의 방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지혜라는 여자는 분명 회장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과거를 보십시오. 돈 때문에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는 교묘하게 지혜를 비난하며 태준의 의심을 부추겼다. 태준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민준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혜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민준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확인할 것이다. 너는 너무 앞서 나가지 마라. 민준은 태준의 차가운 반응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가 KTG 그룹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예 매체에 KTG 그룹 회장, 가짜 딸에 현혹되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에는 지혜의 사진과 그녀의 과거 기록이 상세히 실려 있었고, 그녀가 돈을 노리고 태준에게 접근했다는 악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지혜는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지혜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식당에서 해고당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맞서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지 역시 기사를 보고 분노했다. 이건 완전히 음모야. 누가 널 이렇게까지 괴롭히려는 걸까? 지혜는 차가운 현실에 직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KTG 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고아원 시절의 기억들도 조작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버려졌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고아원으로 찾아갔다. 그녀를 돌봐주었던 원장님은 이제 연로해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혜는 고아원 한쪽 벽에 걸려있는 낡은 사진 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한 남자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 남자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사진 속에는 희미하게 한지우 박사님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한지우 박사. 지혜는 이 이름을 기억해냈다. 고아원에서 가끔 찾아와 자신과 놀아주던 따뜻한 남자였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거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곤 했다. 지혜는 그가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왜 그의 뒷모습밖에 없을까?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민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민지는 한지우 박사의 이름을 검색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지우는 과거 KTG 그룹 생명공학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는 20년 전 강서아의 실종 직후 돌연연구소를 떠나 종적을 감췄다는 기사들이 있었다. 게다가 그는 강태준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심지어 김민준의 아버지와도 대학 동문이었다. 지혜는 혼란스러웠다. 한지우 박사가 자신의 과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왜 그는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한지우 박사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가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편 강태준은 언론에 보도된 악의적인 기사를 보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민준의 지심을 직감했다. 감히 내 딸을 2번 죽이려 하다니.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KTG 그룹의 법무팀을 소집하여 언론사에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지혜를 모함한 배우를 찾아내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태준은 지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혜는 상처받았고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태준은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지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다. 그는 지혜를 직접 만나러 식당으로 향했지만 이미 그녀는 그곳에 없었다. 태준은 지혜의 고아원 기록에 한지우 박사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된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한지우가 서아의 실종 직후 사라졌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혹시 한지우가 지혜의 과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한지우 박사의 행방을 수소문하라고 지시했다. 세 개의 실타래가 엉켜 있었다. 강태준의 잃어버린 딸, 이지혜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김민준의 추악한 음모,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지우 박사라는 미지의 인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진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지혜는 이제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파도에 맞설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지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알 수 없는 운명이 그녀를 진실로 이끌고 있었다. 이지혜는 김민지가 찾아낸 한지우 박사에 대한 정보를 손에 든 채 밤늦도록 잠 못 들었다. KTG 그룹, 생명공학연구소 수석연구원, 강태준 회장과의 친분, 그리고 서아 실종 직후 돌연 종적 감춤. 이 모든 사실들이 퍼즐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진실에 대한 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고동쳤다.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지혜야, 한지우 박사가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우리 그 사람부터 찾아야 해. 민지가 지혜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민지는 친구의 고통을 보며 함께 분노하고 있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지야,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내 과거를 알아야만 해. 그리고 날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도 맞서야겠어.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둘은 한지우 박사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의 과거 주소지를 찾아가고 그와 함께 일했던 옛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탐문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한지우 박사에 대해 함구하려 했지만 지혜의 간절함과 민지의 끈질김에 몇몇은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한지우 박사가 사라지기 직전, 그는 KTG 그룹 내부에서 진행되던 비밀스러운 연구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연구는 태준 회장의 지시로 진행되었다고 했다. 한편 강태준 회장은 김민준이 언론을 이용해 지혜를 음해한 사실에 분노하며 민준의 권한을 일부 박탈했다. 민준은 태준의 냉대에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지혜가 한지우 박사를 찾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악했다. 한지우는 민준의 숨겨진 과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20년 전 서아가 실종되던 날, 어린 김민준은 놀이동산 근처에 부모와 함께 있었다. 그는 늘 태준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는 서아를 질투했다. 그날 민준은 잠시 부모의 눈을 피해 서에게 다가갔다. 서아야, 아빠랑 같이 갈 거야. 저기 더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있어. 민준은 순진한 서아를 꿰어 인파 속으로 유인했다. 그리고 서아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민준은 서아를 버려두고 혼자 도망쳤다. 그는 서아가 사라지면 태준의 사랑을 자신이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순진하고 어렸던 그의 질투심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된 것이었다. 그날 밤 서아는 놀이동산 근처 빈민가 골목에서 울고 있었다. 그때 한지우 박사가 그녀를 발견했다. 한지우는 KTG 그룹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그 지역에 자주 방문하곤 했다. 그는 서아를 알아봤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하트 반점을 확인했다. 한지우는 서아를 태준에게 데려다 주려 했지만 그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의 아버지가 한지우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을. 서아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면 막대한 돈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태준의 자리에 대한 욕망이 컸고 서아가 사라지면 민준이 태준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지우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민준의 아버지는 그의 가족을 위협했다. 한지우는 어쩔 수 없이 서아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고 그녀의 신분을 위장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KTG 그룹을 떠나 잠적했던 것이다. 민주는 한지우가 지혜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한지우가 입을 열면 자신의 모든 비밀이 폭로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박 실장에게 한지우 박사를 먼저 찾아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지혜와 민지는 수소문 끝에 한지우 박사가 외딴 시골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곳으로 향했다. 오랜 수소문 끝에 찾아낸 낡은 집. 지혜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늙고 초췌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지우 박사였다. 한지우는 지혜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에는 회한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서아, 네가 살아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혜는 한지우의 반응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음을. 박사님, 저를 아세요. 제 이름은 이지혜입니다. 제 손목에 있는 반점 때문에 강태준 회장님이 저를 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과거를 알고 싶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지우는 지혜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의 집은 검소했지만 책과 연구 자료들로 가득했다. 그는 지혜의 손목에 있는 하트 반점을 확인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살아 돌아올 줄은 몰랐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아.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지우는 20년 전 그날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서아를 발견했고 민준의 아버지에게 협박받아 서아를 고아원에 맡겨야 했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한지우는 서아를 고아원에 맡긴 뒤에도 몰래 그녀를 지켜보며 도움을 주려 했지만 민준의 아버지의 감시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지혜가 발견한 고아원 사진 속 뒷모습의 남자였다. 지혜는 한지우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김민준의 아버지, 즉 자신의 숙부가 이 모든 비극을 계획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김민준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의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끔찍한 상처를 준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이 자리 잡았다. 박사님, 증거가 있나요? 이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다. 내가 모든 것을 기록해뒀다. 죄책감 때문에.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연구실에 모든 자료가 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몇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박 실장과 민준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한지우 박사를 노리고 있었다. 한지우, 이 배신자 감히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다니. 박 실장이 소리쳤다. 한지우는 지혜를 뒤로 숨기며 외쳤다. 빨리 도망가. 서아, 저들에게 잡히면 안 돼. 지혜는 망설일 틈도 없이 민지와 함께 뒷문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뛰면서도 뒤를 돌아봤다. 한지우 박사가 남자들에게 붙잡혀 쓰러지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지혜와 민지는 겨우 몸을 피했지만 추격은 계속되었다. 민준의 부하들은 끈질기게 그들을 쫓았다. 그때 지혜는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작은 낡은 상자를 떠올렸다.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 그 안에는 어릴 적 자신이 그린 그림들과 함께 빛바랜 작은 인형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인형의 속에는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어린 서아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에 간 그림. 그림 한쪽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랑 서아 즐거운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림의 한쪽 모퉁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비밀 일기장 연구실 캐비닛 사람 B. 지혜는 그림을 보자마자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에 휩싸였다. 이 그림은 왜 자신에게 있었을까? 그리고 비밀 일기장 연구실 캐비닛 3B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는 한지우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던 내 연구실에 모든 자료가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혹시 이 그림이 그 연구실의 위치를 암시하는 것일까? 민지는 그림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지혜야, 이건 네 그림이 아니잖아. 누가 이걸 너한테 줬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한지우 박사님이 말씀하신 연구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저들이 찾으려 했던 자료가 저기에 있을지도 몰라. 지혜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이 그림이 모든 것을 뒤바꿀 결정적인 단서라는 것을. 그들은 한지우 박사의 옛 연구실 주소를 다시 찾아냈다. 그곳은 이미 폐쇄된 지 오래된 건물이었다. 민준의 부하들이 아직 그들을 쫓고 있었기에 그들은 조심스럽게 폐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건물 내부는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다. 지혜는 그림 속의 단서를 따라 캐비닛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3B라고 적힌 낡은 캐비닛을 발견했다. 캐비닛 안에는 빛바랜 일기장과 함께 몇 개의 USB 드라이브, 그리고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지혜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것은 한지우 박사의 비밀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에는 20년 전 서아의 실종 사건의 전말과 민준의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음모, 그리고 서아를 고아원에 맡기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USB 드라이브에는 녹취 파일과 증거 영상들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민준의 부하들이 폐건물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혜와 민지를 발견하고는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위기 일발의 순간이었다. 지혜는 일기장과 USB를 품에 안고 민지와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그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강가로 향했다. 부하들은 끝까지 그들을 쫓아왔다. 지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다.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비서실장과 함께 지혜를 찾아 헤매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서아, 태준이 외쳤다. 지혜는 태준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태준에게 넘겨주고 싶었다. 하지만 부하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것들을 세상에 공개할 거야. 당신들의 추악한 음모를 모두에게 알릴 거라고. 지혜는 외치며 품속의 USB를 꺼내 들었다. 박 실장은 지혜에게 달려들어 USB를 빼앗으려 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USB는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지혜는 절망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때였다. 지혜의 가방 속에서 또 하나의 USB가 굴러나왔다. 민지가 만약을 대비해 몰래 복사해둔 것이었다. 민지는 박 실장의 시선을 끌며 지혜에게 외쳤다. 지혜야, 이쪽이야. 지혜는 복사본 USB를 움켜쥐고 태준을 향해 달려갔다. 태준은 지혜에게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박 실장이 지혜를 향해 돌진했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강물로 떨어졌다. 태준은 비명을 질렀다. 서아,
강물은 차갑고 어두웠다. 지혜는 몸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20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그 순간처럼 다시 한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진실을 담은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수면 위로 떠오르려 애썼다. 그녀는 반드시 살아남아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자신을 해하려 했던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 다짐했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휘감자 이지혜는 숨이 턱 막혔다. 20년 전 어두운 골목에서 홀로 울고 있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품에 안긴 USB, 그리고 그녀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 강태준 회장의 얼굴이 그녀에게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상기시켰다. 그녀는 전신을 파고드는 항의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 강물 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지혜의 눈은 저 멀리 강변에 서 있는 민지의 절박한 표정을 향했다. 민지 역시 그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친구의 얼굴이 그녀에게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휘저으며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숨을 크게 들이쉬자 폐가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물살을 헤치며 강태준이 있는 쪽으로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강태준은 지혜가 물에 빠지자마자 이성을 잃었다. 20년 전 서아를 잃었던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는 거침없이 강물로 뛰어들었고 비서실장과 경호원들도 그 뒤를 따랐다. 태주는 지혜를 향해 손을 뻗었고 마침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아,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물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지혜는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회장님, 저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 USB를 태준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태준은 USB를 받아들고 지혜를 품에 안았다. 경호원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강 밖으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이 강변으로 올라서자마자 박 실장과 민준의 부하들이 다시 덤벼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준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강력한 보디가드들 앞에서 민준의 부하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박 실장을 포함한 모든 괴한들은 제압당했다. 태준은 박 실장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김민준의 지시였나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려 해. 태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박 실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민준이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박 실장과 부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태준은 지혜를 담요로 감싸 안고 구급차에 태웠다. 민지 역시 지혜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지혜는 곧바로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태준은 그녀가 잠든 모습을 보며 흐느꼈다. 20년 만에 되찾은 딸.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지혜의 손목에 있는 하트 반점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반점이 아니었다면 그는 평생 딸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민주는 박 실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졌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했다. 민주는 자신의 비서실을 뒤져 한지우 박사와의 연락 기록, 그리고 서아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태주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한편 KTG 그룹의 법무팀과 보안팀을 총동원하여 민준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태주는 민준의 숨겨진 재산과 비자금 계좌, 그리고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비리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준의 부패한 제국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지혜는 퇴원했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KTG 그룹 회장의 저택은 지혜가 평생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거대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태주는 그녀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그는 서아를 위해 20년 동안 비워두었던 방을 지혜에게 보여주었다. 어린 서아의 사진들, 아기자기한 장난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방이었다. 지혜는 방을 둘러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곳이 자신의 진짜 집이었구나. 자신에게도 이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구나. 그녀는 서아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어린 서아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신의 하루를 기록한 일기장이었다. 아빠랑 놀이동산에 갔어. 너무 재미있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내일은 생일이야. 예쁜 분홍색 원피스 입을 거야. 지혜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가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왔다. 태주는 지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지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지난 20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지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태준의 진심, 어린 사랑과 후회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분노와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김민준에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했던 그의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태주는 지혜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했다. 서아, 복수는 내가 할 것이다. 너는 이제 편안하게 쉬어라.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며칠 후 김민준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태준이 미리 손을 써두었던 것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체포되자 발악하며 소리쳤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결백해. 이건 다 이지혜. 그 여자가 꾸민 짓이야. 하지만 경찰은 이미 박 실장의 진술과 한지우 박사의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USB 속에는 한지우 박사의 상세한 일기 기록, 민준의 아버지와 한지우 박사 간의 은밀한 거래를 증명하는 음성 파일, 그리고 서아가 고아원에 맡겨지던 당시의 CCTV 영상까지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는 민준과 그의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민준의 아버지가 한지우 박사에게 서아를 죽이라고 지시했지만 한지우 박사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녀를 고아원에 맡기고 종적을 감췄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민준의 아버지는 한지우를 배신자로 여겨 그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감시해왔던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김민준과 그의 아버지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민준은 법정에 섰고 그의 아버지는 이미 건강이 악화되어 병상에 누워 있었다. 재판은 세간의 큰 이목을 끌었다. 강태준 회장은 지혜와 함께 법정에 참석했다. 지혜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20년, 고아원에서의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후 겪었던 위협들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지혜의 증언을 들으며 분노와 초조함에 몸을 떨었다. 한지우 박사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법정에 출석하여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서아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상황과 민준 아버지의 협박을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민준과 그의 아버지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재판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언론은 매일같이 이 사건을 보도했다. KTG 그룹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났지만 동시에 강태준 회장이 잃어버린 딸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지혜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는지도 함께 알려졌다. 대중은 지혜에게 깊은 동정과 응원을 보냈다. 결국 김민준과 그의 아버지는 중대한 죄를 인정받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준은 오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해치려 했던 그들의 악행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왔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지혜는 재판이 끝난 후 태준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왔다. 20년 동안 짓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지혜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 회장의 딸, 강서아였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다. 태준은 서아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서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제 아빠 곁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다오. 서아는 태준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물 속에서 느꼈던 절망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마침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는 앞으로 그녀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였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김민준과 그의 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서아,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은 이지혜는 강태준 회장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KTG 그룹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가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품,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살아온 서아에게는 여전히 치유해야 할 상처들이 많았다. 태준은 그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매일 아침 서아를 위해 직접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꽃으로 방을 장식했다. 그는 서에게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보상하려는 듯 넘치는 사랑을 쏟아부었다. 서아, 오늘은 뭐 하고 싶니? 쇼핑을 갈까? 아니면 영화를 보러 갈까? 태준은 다정하게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서아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옅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빠, 저는 그냥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태준은 서아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서아, 그녀의 엄마, 그리고 실종 전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이야기했다. 태준은 서아의 엄마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서아가 사라진 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서아는 엄마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껴보는 듯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잃어버린 엄마의 존재를 다시금 느끼며 깊은 슬픔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얻었다. 서아는 또한 고아원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태준에게 이야기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했는지. 태준은 딸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으며 가슴 아파했다. 그는 서아가 얼마나 강인한 아이로 자랐는지 깨달았고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서아의 마음속에는
김민준과 그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어떻게 할까? 비록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서아는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제가 사라졌을 때 저를 찾지 못할까봐 두려웠나요? 태준은 서아의 눈을 깊이 바라봤다. 두려웠지. 매일 밤 악몽을 꾸었어. 네가 영원히 사라질까봐. 하지만 동시에 단 한순간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네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 네 엄마도 그렇게 믿었단다. 태준의 진심 어린 말은 서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20년 동안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었다. 그녀는 천천히 용서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과 그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삶을 더 이상 그들의 악행에 묶어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서아는 KTG 그룹 경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배웠던 고아원 시절의 악착 같은 생활력과 독립심으로 회사 업무를 빠르게 익혔다. 태준은 서아의 명석함과 뛰어난 업무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서에게 경영 수업을 받게 했고 그녀를 차기 KTG 그룹의 리더로 키울 계획을 세웠다. 민지 역시 서아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응원했다. 민지는 서아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서아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서아는 민지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고아원에서부터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민지가 있었기에 그녀는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 서아는 민지와 함께 한지우 박사를 다시 찾아갔다. 한지우 박사는 재판이 끝난 후 치료를 받고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서아는 한지우 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사님 덕분에 제가 제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지우 박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서아, 내가 더 일찍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내가 너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박사님도 희생자이셨잖아요. 이제 모든 걸 잊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서아는 한지우 박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베풀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응어리마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서아는 민지와 함께 KTG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을 찾아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누나가 되어주었고 그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태준은 서아가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그의 딸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함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서에게 KTG 그룹 산하에 아동복지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서아는 흔쾌히 수락했고 재단의 운영을 직접 맡아 소외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룹 내부에는 여전히 김민준의 잔재 세력이 남아있었고 서아를 견제하는 시선들도 있었다. 그들은 서아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점을 들춰내며 그녀의 능력을 폄하하려 했다.
서아는 이러한 비난과 편견에 맞서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진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중요한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김민준의 잔재 세력들은 서아가 제안한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그녀를 몰아세웠다. 그들은 서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다. 회의장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다. 태준은 서아를 옹호하려 했지만 서아는 태준을 말렸다. 그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다. 서아는 그들의 비난에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그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고 자신의 사업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미래에 KTG 그룹에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서아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히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사들은 그녀의 연설을 듣고 감탄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아를 고원 출신의 웨이트리스가 아닌 KTG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리더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결국 서아의 사업 계획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편견을 깨부수고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 사건은 서아가 단순히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태준은 회의가 끝난 후 서아를 꼭 안아주었다. 서아,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제 정말 다 괜찮을 거야. 서아는 태준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녀는 사랑과 용서의 힘을 믿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찾은 듯 보였다. 모든 고통이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에 부딪히겠지만 이제 그녀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다. 강서아는 이제 KTG 그룹의 어엿한 부사장으로서 태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20년 전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아는 KTG 그룹의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이 설립한 아동복지재단을 통해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재단은 빠르게 성장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서아는 직접 고아원을 찾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태준은 서아의 성장에 뿌듯해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거나 공허하지 않았다. 서아의 존재 자체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서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준비를 하며 그녀가 KTG 그룹을 더욱 번성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태준은 과거에 냉혹했던 사업가 대신 따뜻하고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민지 역시 서아의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서아의 비서가 되어 그녀의 업무를 돕는 한편
서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조언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민지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유머 감각은 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선 진정한 자매 같은 관계였다. 민지는 가끔 서에게 장난스럽게 재벌집 따님이 되더니 더 바빠졌네 라고 농담을 건네곤 했지만 서아는 미소로 화답했다. 한지우 박사는 서아의 도움으로 KTG 그룹의 새로운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죄책감을 씻고 오직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에만 몰두했다. 서아는 한지우 박사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김민주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서아의 성공과 태준의 따뜻한 변화를 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했고 언젠가 서에게 용서를 구할 날을 기다렸다. 그의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가 남긴 것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과 그로 인한 비극뿐이었다. 서아의 삶은 이제 완벽해 보였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되찾았고 믿음직한 친구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20년 전의 비극이 남긴 작은 파편들이 있었다. 특히 어린 시절 서아를 잃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다. 어느 날 서아는 태준과 함께 엄마의 묘지를 찾았다. 만개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이었다. 서아는 엄마의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서아예요. 이제서야 엄마를 찾아왔네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서아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태준은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네 엄마는 분명 기뻐하실 거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면. 서아는 고개를 들고 엄마의 묘비를 바라봤다. 비석에는 엄마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서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엄마에게 지난 20년간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아빠를 만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고 자신을 낳아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 순간 묘지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며 서아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마치 엄마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상처마저 치유되는 듯했다.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녀의 삶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우리 엄마도 분명 절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다. 서아는 KTG 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녀의 취임식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때 가난한 웨이트리스였던 그녀가 거대 그룹의 수장이 되기까지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취임식 연설에서 서아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KTG 그룹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서아는 태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태준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봤다. 이제 정말 내 시대다. 서아,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서아는 태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하트 모양의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제 그 반점은 더 이상 그녀의 아픈 과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얻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강인함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삶은 하나의 완벽한 멜로드라마였다. 잃어버린 딸, 숨겨진 음모, 배신과 복수,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사랑과 용서. 강서아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다. 그녀는 이제 어둡고 차가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밝고 따뜻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찬란한 빛이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웨이트리스 이지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찾고 자신의 가족을 찾고 그리고 자신을 찾은 강서아였다.